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에 대해서 위기다라고 하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더 커지죠. 특히나 저출산 고령화, 이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점점 더 떨어뜨릴 거라고 하는데 과연 이 어려운 시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을 좀 나누기 위해서 석학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공학도이셨고요, 또 경제학 박사이셨고 경영학도 하셨고 경제정책 분야에도 관여를 하셨던 김태유 교수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어렵게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제가 시청자분들께 잠깐 이렇게 소개해드린 걸 다시 좀 풀어야 되겠는데, 네. 원래 공대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석박사는 경제학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공대 나오고 석박사 경제학 하는 게 그 시절에는 거의 없었지 않았나요? 많지 않았죠. 예.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아주 희귀한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그리고 미국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계셨고, 예. 원래 학부에서 공학 중에서도 어느 파트를 하셨어요? 저는 학부에서 자원공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하자원을 연구하는. 예. 그러다가 이제 경제학 박사를 하시고 경영학과 교수를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 오셔서는 서울대학교의 공과대학 교수를 하셨죠? 예. 공과대학교 자원공학과에 자원경제학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공대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가 있었나요? 제가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으로 정부에도 참여하셨고. 그랬습니다. 예. 그건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나요? 사실 제가 이런 길에 들어서게 된 이유가 대학교 다닐 때 석유 위기가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죠. 석유 위기의 상황을 지금 다 누누이 설명드리는 건 너무 시간이 걸리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위기였냐 하면 강남 중심의 가장 큰 길, 대로의 이름이 삼릉로였는데 그것을 우리나라가 석유를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테헤란로로 바꿨는데 그것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오일 쇼크가 우리 경제에 아주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108개 대학에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은 한 1,000불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고 석유는 한 방울도 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석유 위기를 해결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런 편지를 보냈더니 34통 정도로 기억하는데 답장이 왔는데 대부분 I am sorry로 시작해서 미안하지만 안 된다.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했고 서너 군데서 자원경제학을 공부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자원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자원경제학이 기본적으로는 자원공학적 기술적 배경에다가 경제 이론을 접목시킨 학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종 학위는 경제학 박사로 받았지만은 자원기술과 경제 이론, 경영 이론을 접합하는 융합 과정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공학적인 거, 기술 개발, 자원, 게다가 경제 정책 이걸 다 아우러야 되니까 청와대에서도 모셔간 거로군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점점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듭니다. 옛날에 중후장대한 저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때는 상품 생산할 때 에너지 소모가 컸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자꾸 발전하니까 아주 경박단소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서비스 상품으로 옮겨가니까 에너지 수용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하던 자원 에너지 경제학 공부가 자연스럽게 기술경제학 경부로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교수 생활 전반기에는 석유, 석탄, 가스, 전력 같은 에너지 자원, 실제로 1차, 2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는 화석자원을 제일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수 생활 후반기에는 지금 3차,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수님이 몸담고 있는 곳이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의 기술, 경영, 경제, 정책 전공. 기술, 경영, 경제, 정책. 그야말로 융합, 통섭 그런 과정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저희 제자들이
저희 과정에서 공부하고 나올 때 사람들이 너는 공대를 나왔으니까 공학밖에는 모르겠지. 그렇죠. 그런 선입견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 안에 경영 경제 정책을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알겠습니다. 사회 진출할 때 네. 굉장히 도움이 돼서 이름을 그렇게 좀 길고 유치하게 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위기로 진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핵심은요? 본질은요? 사실 위기의 본질을 제가 아주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150년 전에 그러니까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해올 때 서양의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재빨리 산업화의 물결에 편승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조선은 산업화를 거부하고 미래로 가기보다는 과거로 회귀해서 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망국의 서름, 식민 통치를 받았죠. 예, 식민 통치를 받은 고통의 근대사를 겪었는데 지금 세상이 다시 산업사회에서 지식 기반 사회로 변해가는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를 잘 발전시키면 우리나라가 지식 기반 사회의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또다시 이 4차 산업혁명에 실패하면 또다시 그 고통스럽고 치욕의 그 근대사를 재현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죠?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있었던 그 산업혁명 예. 그거고요. 사실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정의한 분은 석학 아놀드 토인비 교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1차 산업혁명은 1780년경에 영국에서 소위 석탄, 금속, 직물혁명 이 세 가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혁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게 약 100년 후 1870년경에 독일과 미국에서 전기, 화학, 강철혁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뭉뚱그려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1, 2차를 합해서. 예. 그래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인류 문명이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전이될 수가 있었다. 공업사회로?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산업사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올 지식혁명 혹은 지식산업혁명에 의해서 산업사회가 지식 기반 사회로 전이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차, 2차 말고 3차는 그럼 뭡니까? 3차, 그래서 3차, 4차 산업혁명이 합쳐서 산업혁명을 지식산업혁명으로 지식 기반 사회로 바꿀 거로 기대하는데 3차 산업혁명은 제르미 레프킨이라는 분이 1970년경에 정의를 했죠. 그래서 ICT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이런 게 융합된 사회가 올 것이다. 정보통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잘 아시다시피 그 요즘 다보스 포럼에서 그 정의된 내용인데 IT, BT, 나노테크놀로지 이런 기술이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은 첨단 기술이 융합돼서 새로운 시대로 전이하는 대변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3차, 4차 산업혁명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정의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긴 물론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도 포함될 것이고. 물론이죠. 인공지능, 로보틱스, 그다음에 그 사물 인터넷, 드론, 무인 자동차, 뭐 나노 로봇, 뭐 유전자 가위.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첨단 산업 기술의 총체적인 종합을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다 연결되는. 그렇죠. 그래서 되는.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 4차 산업혁명 그것에 기반이 되는 몇 가지 중에
예를 들면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터넷을 다 기반으로 많이 그래도 하죠. 우리는 인터넷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보급하고 이걸 자랑했었어요. 한때는 그랬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가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진단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굉장히 훌륭한 국민입니다. GDP당 연구개발비 투자가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1인당 자기 수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지만 총체적인 연구개발 투자 액수는 미국의 한 7분의 1, 일본의 한 반에서 3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우리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맞습니다. 예. 1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또 인구도 작고 그러니까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경쟁해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효과는 투자한 총액에서 나타나는 것이 1인당 얼마를 투자했느냐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다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네. 그래서 선진국 대열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 수준 5만 불 수준을 기본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2만 불대에 있습니다. 3만 불 못 가고 있죠. 못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그 IMF 경제 위기를 맞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성장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제로에 수렴하고 있고 투자는 위축되고 있고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수출, 수입 모든 거시경제 지표가 주요국들 중에서 거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왜 1990년대부터 잃어버린 20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그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가던 시점과 지금 우리가 너무 비슷하다면서요? 현상은 비슷하지만은 처지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중진국 대열에서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비교해서 일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맞는 부분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비슷한데 들어가는 위치는 분명히 다르다. 일본은 선진국이 된 다음에 들어가니까 지금도 저렇게 잘 버티고요. 우리는 중진국에서 잃어버린 10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다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조건에서 그런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들어간 걸 안 들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또 10년이 아니라 1, 2년 만에 나올 수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켜서 이 위기로부터 탈피할 것인가 그리고 그 동력을 어디에서 얻을까 이제 이걸 연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어쨌든 이런 장기 불황이나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게 할 유일한 길은 4차 산업혁명밖에 없다? 이건 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